나는 박민정 52. 내 인생을 돌아보면 늘 고단했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 생활은 참 유난스러웠다. 29에 급히 맞이한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나는 술이 싫었다. 단순히 술이라는 물질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그 술이 가져오는 싸움과 소란, 불안정함이 싫었다. 남편은 맥주 한 잔에서 시작해 소주, 위스키까지 가리지 않고 들이켰다. 그리고 반드시 술잔이 오갈 때마다 싸움이 뒤따랐다. 나는 가정이 파괴되는 게 두려워 결혼 생활 내내 스스로 금주를 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나는 일부러 거실로 도망쳤고 술자리가 이어지면 결국 싸움으로 끝났다. 술은 우리 관계의 적이자 내 마음의 감옥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혼 내내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하고 나서 나는 술에 손을 댔다. 남편이 떠난 뒤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낮엔 손님들을 맞으며 웃고 밤엔 딸아이를 재우고 나면 방 안이 너무도 조용했다. 고요가 공포처럼 몰려왔고 그 침묵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곤 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알코올의 열기가 빈 가슴을 조금은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된 술은 점점 잦아졌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결국 나는 이혼 후 거의 매일 밤 술을 찾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내 삶은 낮과 밤으로 나뉘었다. 낮에 나는 피부샵 원장 박민정. 고객 앞에서는 밝게 웃고 젊은 직원들에게는 든든한 언니처럼 굴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유행에 뒤처지거나 그냥 동네 아주머니 느낌은 아니었다. 피부샵 원장이니 당연히 피부 관리는 신경을 많이 써서 고객들의 부러움을 샀다. 물론 나이에 비해서지만. 타고난 글래머 몸매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다들 왜 혼자냐며 의아해들 했다. 아직 딸이 어리다는 핑계로 결혼 생활에 트라우마를 잠췄다. 하지만 밤에 나는 달랐다. 술잔을 든 채 유튜브 화면을 바라보며 흐릿한 눈으로 웃거나 울었다. 딸아이가 잠든 방 옆에서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유튜브를 켜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술을 마셨다. 강연 영상, 여행 브이로그, 연애 상담 채널, 그리고 가끔은 남자들의 헬스 영상까지. 술 기운이 오르면 그들의 탄탄한 몸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화면 속 남자들의 어깨와 가슴, 울퉁불퉁한 팔 근육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손끝이 허벅지를 스치곤 했다. 남편과 함께 살 땐 그의 술주정 때문에 늘 지쳐 그런 욕망조차 억눌렀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남자의 체온, 남자의 몸이 그리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또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들어가면 잠시나마 욕망이 무뎌지고 외로움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아침이면 자책이 밀려왔다. 딸아이는 고작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였고 나는 매일 술에 의지하는 엄마가 되어 있었다. 혹시 아이가 내가 마시는 모습을 볼까? 혹은 나처럼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딸이 잠들면 그제야 조용히 캔을 따는 내 모습이 누가 보면 초라했을 것이다. 나는 그 초라함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하루하루는 늘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이 덜 깬 몸을 억지로 움직여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몰려오면 그때서야 술 기운이 빠져나가듯 정신이 또렷해졌다. 하루 종일 고객의 얼굴을 관리해 주면서 나 스스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췄다. 저녁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지면 다시 작은 술상을 차렸다. 술과 유튜브, 그것이 내 밤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술에 취해 웃고 울다 보면 결국 떠오르는 건 남자의 몸이었다. 팔에 안겨 잠들던 감각, 허리에 감기던 단단한 힘, 입술을 스치던 체온.
그 모든 게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다가도 술 기운에 다시 선명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 속 남자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허기를 달랬다. 외롭고 그리웠다. 욕망이라는 단어조차 쓰기 싫을 만큼 진득하고 끈적한 그 감정이 나를 덮쳤다. 그러면서도 나는 늘 불안했다. 이러다 딸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술 냄새라도 맡으면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남을까? 나는 어린 딸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딸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다짐이 오히려 내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들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홀로 고립됐다. 결국 나는 술로만 마음을 채우는 여자가 되었고 그 술잔 속에서 남자의 체온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엄마가 되었다. 아직 딸이 어리다는 핑계로 결혼 생활에 트라우마를 감췄다. 내 삶의 10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낮엔 고객의 피부를 관리하며 생계를 버텼고 밤엔 술과 유튜브, 그리고 잊히지 않는 남자의 몸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늘 허전했다. 나는 그렇게 살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겨우 술로 확인하는 위태로운 삶을 버텨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언제나처럼 가게 일을 마치고 장을 보러 갔다가 집 앞 건널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놀라 비켜 서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했다. 큰 사고는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그 순간 주저앉을 만큼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집에 돌아와 진통제를 삼키고 억지로 누웠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손으로 몸을 지탱해도 상체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작은 움직임에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퍼져나갔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으로 향했다. 영상 촬영 결과는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와 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물과 물리치료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치료라니 얼마나 들어갈까? 돈은 또 얼마나 깨질까?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늘 빠듯하게 생활비와 학비를 맞추던 나에게 치료비는 큰 부담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보험 설계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비가 적용되는지 물으니 다행히 일정 부분 보장이 된다고 했다. 민정아, 도수치료는 건당 비용이 꽤 되거든. 하지만 실비 적용되면 너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거야. 보통 10회 이상은 받아야 효과가 있어. 그녀의 말이 내 결정을 굳혔다. 나는 결국 12회 패키지로 등록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허리뿐 아니라 쌓여있던 피로까지 함께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다. 처음 도수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대기실은 생각보다 환하고 깔끔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하얀 커튼을 비추고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공간을 감쌌다. 그러나 내 시선은 치료실 쪽으로 자꾸 향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내 상상과 달랐다. 나는 단순히 치료사가 허리를 잡아주고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정도를 떠올렸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상황은 달랐다. 남자 치료사가 환자의 몸에 밀착해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받치거나 다리를 들어 올려 회전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치료사와 환자의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 정도로 몸을 만지는 거였어? 나는 괜히 긴장해 시선을 돌렸다. 나 같은 중년 여자가 그런 신체 접촉을 견딜 수 있을까? 혹은 오히려 은근히 기대하는 건 아닐까?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상담실에서 코디네이터는 친절히 설명했다. 환자분, 저희 센터 치료사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안심하는 동시에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자의 큰 손과 단단한 팔에 기대어 누군가 내 몸을 돌봐주는 걸 은근히 상상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술주정꾼 남편을 보며 남자의 손길을 기피했지만 이혼 후 10수년간 남자의 체온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다. 치료라면 당당히 받을 수 있으니 그 안에서만큼은 합리적인 핑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 한편에 숨어 있었다. 드디어 첫날 나는 치료실에 들어갔다. 정돈된 매트와 테이블,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치료사들이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내 앞에 다가온 이는 예상과 달리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박민정님 맞으시죠? 그는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네임택을 달고 있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부분 여자라고 했는데 내 담당은 남자라니. 어쩐지 운명 같은 장난 같았다. 그의 이름은 정우현. 아직 40도 되지 않아 보였지만 진중한 인상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첫인상은 서글서글했고 눈매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처음이시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묘하게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서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치료가 시작됐다. 허리를 받쳐주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어깨를 감싸는 순간 나는 온몸이 경직됐다. 괜찮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그 말이 들려왔지만 나는 오히려 숨을 고르기가 더 어려웠다. 낯선 남자의 체온이 허리에 밀착되자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무의식처럼 올라왔다. 치료라는 명목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거리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도 그의 손길이 떠올랐다. 허리를 밀어주던 순간의 압력, 호흡을 맞추라며 살짝 내 어깨에 얹던 손. 그것들은 치료의 일부였지만 나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존재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다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저 선생님 아시죠?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대요. 전국 대회까지 나갔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저 단단한 손, 탄탄한 어깨, 묘하게 절도 있는 움직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구나. 태권도 선수라니 그래서 몸이 그렇게 균형 잡혀 있었던 거구나. 순간 이유 모를 전율이 스쳤다. 민정이 치료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괜히 손끝이 떨렸다. 첫 회기는 짧게 끝났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도수치료라 했다. 흰색 시트를 씌운 낮은 침대 위에 누우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내 몸 전체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침대 위에 천천히 몸을 눕히고 시선을 천장으로 고정했지만 귀는 문득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발소리에만 집중했다. 규칙적인 운동화 발소리.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편하게 누우세요. 오늘은 허리 근육을 먼저 풀어드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우연을 바라봤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다. 살갑과 살갗이 맞닿는 게 치료의 본질이라는 듯 손을 씻고 와서는 바로 내 옆에 섰다. 두툼한 손바닥이 내 허리 양쪽에 얹히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이 막혔다. 치료야, 치료니까 괜찮아.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손에 옮기는 치료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허리를 천천히 밀어내는 그의 압력이 척추를 타고 내려오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신음을 흘렸다. 아. 놀란 나는 급히 말을 덧붙였다. 죄송해요. 너무 아파서. 우연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육이 놀라는 거니까요. 호흡에 맞추시면 금방 나아질 겁니다.
그의 말은 책에서 읽는 듯 딱딱한 설명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환자들의 몸을 만져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묘하게 위안이 되는 말투였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러자 그의 손길이 허리에서 옆구리로 다시 골반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다가 끝내 엉덩이에 이르렀다. 우연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여기까지 손이 와도 되는 건가?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엉덩이 근육이 뭉쳐 있으면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전문적인 설명이었지만 내 귀엔 묘하게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자 그의 몸이 바로 옆에 닿았다.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팔뚝과 어깨가 스쳤고 그의 호흡이 귀 옆에서 느껴졌다. 나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려 눈을 감았다. 결혼 초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가끔 안겨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기억은 곧 술 냄새와 고함으로 얼룩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을 더 세게 감았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을 감싸는 온기는 다르다. 알코올에 절은 손길이 아니라 절도 있고 단단한 동시에 따뜻한 손길이었다.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보세요. 우연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말에 맞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허리가 풀리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지탱해온 방어막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치료는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 그는 내 다리를 들어 올려 회전시키기도 했고 양손으로 내 어깨를 눌러 척추를 길게 늘리기도 했다. 매번 새로운 동작마다 그의 손길은 내 몸 구석구석에 닿았다. 단순한 의학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나는 자꾸만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아가는 자신을 느꼈다. 억눌러왔던 욕망이 미세한 전류처럼 손끝과 허리에서 퍼져나갔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의 말이 들렸을 때 나는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치료가 끝났다는 안도, 그러나 손길이 멈췄다는 아쉬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묘하게 가벼워졌다. 그는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처음이라 더 힘드셨을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치료 때문일까? 아니면 당신 때문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 화면을 무심코 켰다. 유튜브 영상이 자동 재생됐지만 오늘은 화면 속 남자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던 단단한 손길이었다. 나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 왜 이러는 걸까? 그날 밤 술잔을 꺼내 들었지만 알코올은 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술 기운이 더 짙어질수록 치료실의 온기가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결국 잔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건 낯선 남자의 체온과 숨결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허리를 치료하는 건 손길이었지만 내 마음을 흔드는 건 그 사람의 온몸이었다. 치료가 몇 차례 이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처음엔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치료의 리듬을 익혔지만 여전히 우연히 내 몸을 잡아주는 순간마다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곁눈질로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의 동작은 단순했다. 치료사가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지탱하는 정도, 짧고 규칙적인 접촉이었다. 그런데 내게 다가오는 우연의 손길은 그보다 훨씬 길고 훨씬 깊었다. 숨을 내쉴 때까지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내 몸에 힘을 빼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치료 이상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의 손이 내 척추를 따라 내려오거나 골반을 고정해주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에서 전혀 다른 감각이 움트곤 했다. 이게 정말 의료행위일까? 아니면 그 역시도 의식하지 못한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자꾸만 빨리 뛰었다. 그는 언제나 차분했다. 환자로서의 나를 대하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스쳐가는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온도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간지럽네요. 사소한 농담 같았지만 내 마음은 한참을 요동쳤다. 골반을 어루만지던 손이 옆구리를 타고 오르다가 옆가슴을 스치던 순간 내 팬티가 젖어오기 시작했고 치료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 순간 스트레칭을 도와주던 우연의 무언가가 내 등에 닿았다. 아주 단단한 그의 그것이었다. 우연도 그걸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다.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에게 나도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여자로 느끼고 있구나라고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회차가 되던 날, 나는 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치료실 문을 열었다. 이미 익숙해진 공간이었지만 무엇보다 그곳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우연은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늘은 많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다정하게 들리는지 나조차도 의아했다. 그날 치료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허리를 교정하는 동작 사이사이에 그는 자꾸 말을 걸어왔다. 요즘 가게는 어때요? 딸아이랑은 잘 지내시죠?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내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자연스레 대답을 이어갔다. 요즘은 아이가 커서 예전처럼 챙길 게 많진 않아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그게 또 외롭더라고요. 순간 내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낸 건 아닐까 싶어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우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이해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공허해지고 생각이 많아지죠. 그의 말에 나는 의외로 위안을 받았다. 치료사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화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음악 취향, 좋아하는 음식,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잘 통했다. 그날따라 그의 손길도 묘하게 다정했다. 허리를 받쳐줄 때, 어깨를 정리해줄 때, 나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꾸만 여자로서의 나를 느꼈다. 민정 씨는 참 이야기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연히 불쑥 내뱉은 말에 나는 놀라 시선을 돌렸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랑 대화가 딱히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민정 씨랑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웃을 일도 많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민정 씨라는 호칭이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걸까? 치료가 끝나고 정리하는 순간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민정 씨 혹시 술 좋아하세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술이라니. 남편과 술로 망가졌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후 홀로 마시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술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전엔 술을 멀리했는데 요즘은 가끔 한두 잔 하곤 해요. 그러자 우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언제 시간 되면 맥주 한잔 하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요. 그 순간 치료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단순한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대화로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떴다. 맥주 한 잔. 별것 아닌 제안이었지만 지난 10수년 동안 수없이 들어도
이런저런 핑계대기 바빠던 나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초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그 말을 곱씹었다. 맥주 한잔 하자. 그 단순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와 나 사이에 오가는 손길이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는 건 이미 그의 발기된 그곳에서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이미 그에게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날 만지며 딱딱해진 그의 그곳이 뇌리를 맴돌고 맥주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치료사와 환자 분명 선이 있어야 할 관계임을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묘한 확신을 얻었다. 호감이 있는지 날 좋아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최소한 그의 그곳이 딱딱해진 순간 내 몸에 관심이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치료 중 내 몸을 잡아주던 손길, 허리를 받쳐주던 순간 스쳐가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맥주 이야기를 꺼내던 표정까지. 그것들은 단순한 호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나는 슬그머니 준비를 했다. 딸아이에게는 오늘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와라라고 말했다. 아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죄책감과 설렘으로 뒤섞였다. 이렇게 갑자기 10수년 만에 남자와 술자리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더구나 그 상대가 내 몸을 매일 다루던 남자라니. 약속한 시간 작은 선술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의외로 분위기는 가벼웠다. 민정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맥주보단 와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음식을 앞에 두고 가벼운 일상 얘기부터 시작했다. 가게 이야기, 딸아이 이야기, 그의 운동 시절 이야기. 그는 태권도 선수로 전국 대회를 다녔던 기억을 웃으며 풀어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괜히 심장이 뛰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고 시선은 더 길게 내 얼굴에 머물렀다. 나도 모르게 잔을 부딪히며 웃는 순간 손등이 스쳤다. 순간 작은 불꽃이 튀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알았다.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의 모든 말은 환자하고 이러면 안 되는 대로 시작했다. 이렇는 게 술자리가 아닌 것만은 느끼고 있었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정말아예요. 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에로틱하게 변해 있었다. 의료행위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욕망이 술 기운을 빌려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잔을 들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 젊은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늙었죠. 아무렇지 않게 넘긴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2차로 이어졌다. 작은 와인바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추기가 오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팔이 내 어깨에 닿을 때도, 그의 팔꿈치가 내 큰 가슴에 닿을 때도 나는 더 이상 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차쯤 되었을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 했다. 길거리를 나란히 걷다가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모텔 앞에 멈췄다.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없는 물음에 나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을 마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을 닫고 들어서자 더 이상 치료사와 환자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술 기운과 함께 쌓였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고 나는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내맡겼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남자의 체온이 온몸에 퍼졌다. 민정 씨,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며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치료실에서 느끼던 손길이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내 몸 구석구석을 훑었다. 허리 통증도 외로움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내 귀에 대고 내내 속삭였다. 뜨거운 밤은 끝없이 이어졌다.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지금만큼은 살아있는 게 확실히 느껴져. 그날 밤 우린 아침이 되어 술이 다 깰 때까지 계속 서로를 탐닉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다른 궤도로 들어섰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치료사와 환자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남은 치료 일정을 일부러 저녁 마지막 타임으로만 잡았다. 낮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다른 환자들이 오가며 늘 분주했지만 밤이 되면 치료실은 고요했다. 조명이 낮게 깔리고 긴 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정적 속에 오직 우리 둘만이 남았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절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분명한 감정이 묻어났다. 허리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내 몸을 감싸 안을 때 나는 그 따뜻함에 숨이 멎곤 했다. 가끔은 눈빛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치료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치료가 끝나면 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수건으로 땀을 닦고 일어나려는 순간 그는 조용히 내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다가와 입술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갈수록 깊어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손길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내 몸을 탐색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때로는 스트레칭 매트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억눌러왔던 욕망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치료실은 어느새 우리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고 두 사람의 숨결과 신음만이 그곳을 채웠다. 12회의 치료가 끝날 무렵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허리는 완전히 회복됐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도 그랬다. 예전처럼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몸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내 마음이었다. 외로움에 짓눌려 술잔에 기대던 나, 남자의 체온을 잊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정 씨, 이제 허리는 다 나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민정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다. 치료가 끝나도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맥주 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한 몸을 끌고 와 당연하다는 듯 뚜껑을 땄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맥주를 꺼내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 술을 마실 필요가 없었다. 외로움이 내 곁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허리가 나았고 몸이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